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집단 반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네.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불가능한가요? 뭐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총장 승인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 못하고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으면 수사 못한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해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등 6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넘기든지 아니면 기존의 경찰로 넘기든지 어느 쪽이든 다 넘겨서 검찰에는 기소권만을 남기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극심한 혼란,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 내부망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사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이죠. 사원부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복현 부장검사는 역풍이 부니 껍데기에 목을 넣은 거북이처럼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린 선배, 지휘부가 부끄럽다면서 김호수 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친여 성향으로 분리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물론 어제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도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친여 성향 검사들도 변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검수완박만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일단 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라는 게 뭐냐면은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임의 수사권과 강제 수사권인데 강제 수사권의 대표적인 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데 이런 체포나 구속 같은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장을 누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헌법 12조 3항에 보면은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이 전속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오로지 검사만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강제 수사권이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거나 통과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김호수 총장이나 이성윤 고검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발상에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검찰이 어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늦추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황골 탈퇴하기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검찰 집단 반발이 조직 이기주의다 이런 내용인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기 말이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다시 꺼내드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검수완박은 이미 지난해 말에 이미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에 있습니다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기치하에 실제로 시도를 했다가 이게 너무 국민 민심이나 여론상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실은 민주당이 일부 후퇴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임기 말에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왜 꺼내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저렇게 민심에서 분명히 역풍을 받아서 스스로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던 사안을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밖에 정치적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는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일반 민심에서 생각해 볼 때 뭔가 방탄용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을 뺏어야만 자기가 안전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깊숙하게 정치의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무리수 같은 것들을 밀어붙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의 진영 간의 확실한 패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아마 전략적 계산 플러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신주리로 등장한 친명 그룹이 있고 구주리였던 친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주리와 구주리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세고 강력한 이슈를 올려야만 당내의 어떤 이런 갈등들을 봉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김근식 교수님의 얘기는 민주당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는 그런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갈라치기 하려는 거 아니냐. 지지층 결집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하고 저는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을 최대한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사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하는 견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긴 했지만 경찰이 그럼 과연 공정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잘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김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천천히 가려다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문에 저는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니까 내부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물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뭐 증거 불충분이에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본인이 이제 제출했던 그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결국 포렌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이게 검찰이 공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아마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잖아요. 여든 야든 사실은 국민의힘도 검찰 비판 많이 합니다. 뭐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이러면 또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이런 이제 검수 뭐 완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일제히 반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원 사보임에 나섰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빼고 대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양자 의원으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야 3명씩 참여하게 되는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목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시키면 사실상 4대2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의 의결 요건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4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4명이 찬성하게 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안건조정위가 21대 국회에서 13번 만들어졌는데 그중 8번을 친여 성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야당목 안건조정위원을 배정해서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등을 처리해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상 여권 성향의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는 건 사실 안건조정위원회의 어떤 법 취지를, 그 구성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산물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취지가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자. 그러면서 이게 볼썽사나운 몸싸움 같은 것들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하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양양자 의원이 야당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사이비 야당이지. 그렇게 사이비 야당을 내세워서 3대 3을 4대 2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4대 2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이게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키고 오히려 그 다수당이 속전속결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런 것이 무슨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국회 후진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들은 그 힘 있는 야당이 이제 야당이 되겠죠. 자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입이란 표현은 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이제 저 취지는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게 구태스러운 몸싸움 같은 거 없애고 여야 간에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건조정이라는 걸 해서 숙려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거고 제도적 장치로. 그런데 그 숙고의 시간 90일이라는 안건조정의 법적 취지를 무색하게 해서 아예 꼼수죠.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가 한 명 들어있으면 야당 몫에 비교섭 단체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럼 3대 3이 아니라 3대 2대 1이 되니까 4대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빼겠다. 그리고 바로 밀어붙이겠다. 저는 정말 국회 선진화나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꼼수들을 계속 활용하는 걸 보면 정말 참 국민들이 판단할 때 민주당의 주장과 명분 그리고 실제 행동과 어떻게 괴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 배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 규칙에도 관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이번 사위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찌됐든 이번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2일 날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총회 당론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너무 그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의원들 압박하는 게 엄청나게 세요 지금. 뭐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연 이걸 밀어붙여서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반드시 처리될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12일 의원총회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강경론과 그리고 신중론 어떤 쪽이 더 우세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입장인데 과거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두고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제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강행 처리하겠다 하면 막을 방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선인이 뭔가 좀 나는 뭐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겠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건 뭐 일단 통과돼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보임 꼼수까지 썼고 안건 조정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90일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수밖에 없죠. 당론으로 민주당이 정한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건데요. 아마 저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는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입장은 발표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 유비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다,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그걸 막긴 하지만 막지 못한다고 했을 때 판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과연 임기 말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미 여론적으로나 헌법상으로도 문제 충돌 소지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심판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런 태도로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다음 차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새롭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게 독선으로 비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로 비칠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30일을 앞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한랭킹에서 준비했습니다. 질긴 악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이 문제와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 이제 매우 낯선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하시냐?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만족하냐는 조국 전 장관의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 자녀분인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족하냐는 조국 전 장관의 질문에 당선인 측은 왜 그걸 당선인에게 묻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질문이 이게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건 자기의 생각을 올린 것이지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답하세요 이렇게 올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가 이제 아마 배현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가족들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정이시니까 그걸 제가 뭐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 비슷하게 올리긴 했지만 이게 뭐 당선인한테 질문을 하고 뭐 답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뭐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얘기해서 무슨 뭐 도움이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이 문제는 이대로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생각을 올린 것이고 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 뭐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좀 여론이나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녀로서의 그 딸이 그 의전원과 대학이 입학 취소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발견된 그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서류 위조와 입시 부정에 대한 사법체계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원상복귀입니다. 이건 당연한 법적 조치에 따른 후속 결과예요.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이건 가짜 위조다. 그리고 위조를 통해서 입학이 진행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학교에서는 그걸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려가지고 원상복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심정에서 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걸 당선인에게 이제 후련하시냐 만족하시냐 묻는 것은 제가 볼 때 동문서답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견강부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좀 만족할 수준이 되려면 그 따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같은 그 부모의 비뚤어진 욕망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지만 그 본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와 이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빨리 조국 전 장관도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빨리 끝나서 응분의 저는 처벌을 받는 게 그 정도가 돼야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납득할 만한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은국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앞으로 그러면 상당 동안 또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규정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네. 입시 요강뿐만 아니고 고등교육법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학생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의 논리는 뭐냐면 그런 위변조 서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이 없지 않았느냐 이게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명확해요.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냐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격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합격 및 그런 부정서류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합격 및 입학 취소는 적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뭐 그 하급심 법원들이나 그 위에 올라가는 법원들이 이런 규정들과 판례를 무시하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까지 민주당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안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네, 김노 조불,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말을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글쎄 뭐 듣기에 따라서는 조민 씨한테 저런 표현까지 굳이 써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 저렇게 이제 조민 씨와 김건희 씨를 같은 선상에 비교하는 게 우리 조민 씨한테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민 씨나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벌도 나오고 뭐 어떤 결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럼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김건희 예. 여사도 어쨌든 그 허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도 뭐 그건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절 문제는 아직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국민대에서도 제대로 잘 밝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에 나왔던 그 피의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되시잖아요. 곧 얼마 안 있으면. 근데 만약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저는 국민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볼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하는 건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민들이 아마 지켜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텀블러와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상장에는 손글씨로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타의 모범이 됐고 이에 표창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장 수여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또 폐 양식장에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좁은 철장에 갇힌 고양이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시기획 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은 기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식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가 이제는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배우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공식 배우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그 배우자를 위한 국민 세금을 쓰는 그 보호자 시설은 이제 없애는 걸 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논란이 되었던 뭐 허위 이력 문제라든지 다 사과를 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뭐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뭐 계속되는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씨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독자적인 자기만의 전문 영역들을 그냥 충실히 그냥 자기 일을 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은 크게 유경수 여사로 대표되는 조용한 내조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유쾌한 정숙 씨처럼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 두 분 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21세기의 영부인의 모습은 질 바이든 여사 같은 분입니다. 자기 교수로서 일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특별한 특권도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무슨 거기에 뒤에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은데 숨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질 바이든 교수는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아베 총리의 부인이었던 아베 아키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일을 했었어요. 저는 김건희 씨도 바로 그런 식의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 기획사 대표를 하고 있고, 또 미술업계나 예술업계에 굉장히 많은 인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야에 대한 자기의 묵묵한 자기의 개인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들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모델을 한번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 기획 행사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협찬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럼 또 뭐 협찬을 한 것이 어떤 뭐 배우자로서의 그렇죠. 영향력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될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전시 활동을 하되 모든 수익금은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네. 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 의혹 가지고도 굉장히 몸살을 앓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코바나 컨텐츠 역할을 계속 한다면 굉장히 투명하고 엄정한 그런 그 잣대로 굉장히 많은 식의 어떤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면 그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배우자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기획 활동은 그래도 일종의 영리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차후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윤석열 당선인과 조국 전 장관 못지않게 또 다른 질긴 악연을 꼽자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검수 완박을 추진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도 한동훈 검사장의 신라젠 취지 의혹과 관련해서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한 검사장, 과거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년 만에 피의자 족쇄가 풀린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한동훈 부원장은요, 지금 이제 2년 만에 무혐의 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글을 통해서 법무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피의 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 6일 올렸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게 정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라고 어제 올렸습니다. 법무부 장관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한동훈 검사장, 당신이 대통령이냐,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고 박범계 장관이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공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뭐 고발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는 두 번의 모멘텀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2020년 7월 24일에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거든요. 근데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진웅 그 당시 형사 1부장이 가가지고 독직 폭행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두 번째는 언제냐면 2021년 7월 16일인데 그때 법원이 이 기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는 뭐냐면은 강요 미수죄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협박으로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강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원은 해악 고지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강요죄에 해당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8개월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으니 그다음 그 와중에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 이야기대로 4번이나 좌천을 당했으니 사실 상당히 말도 안 된다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좀 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범계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오히려 혹시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최근에 수사지휘권 관련해가지고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자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박범계 장관은 이제 현직 검사장이 현직 장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이제 그렇게 발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설전을? 저는 한동훈 검사장은 조금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장 가까운 분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건 상당히 정책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네.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선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증거의 비밀번호를 본인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안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사장이 돼서 검사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또 증거 불충분을 해서 이게 이제 무혐의가 내려진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차라리 그냥 다 보여줘서 포렌식하고 본인이 참관한 가운데 그래서 했으면 누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모습이 뭔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서 풀려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개운하지 않은 맛이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당선인께서 한동훈 검사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논란이 또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본인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고발하기도 했었죠. 최근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시의 최후 변론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징역 1년 구형을 받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올린 것이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서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지난해 1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 사건이 진행이 됐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제 검찰이 1년 구형을 하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좀 제가 가장 뜨아했던 그 내용은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가짜 뉴스라고 스스로 시인을 했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를 했던 분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1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을 보고 이게 시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마 생각이 들면 그러면 사실 유시민 이사장 정도의 지금 비중이면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한다면 정치인이 타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에 의해서 실형을 받아버리면 이게 상당히 큰 그 오점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좀 정치화시켜서 정치 쟁점화시켜서 어떤 식의 어떤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춰본 적이 없고 추적한 적이 없는데 그걸 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도 굉장히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정도의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 끝에 1년의 구형을 한 것인데 저는 조국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그 행태도 그렇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행태를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유 전 이사장에 향해서 추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제 재판에서 소환조사 안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네, 하지만은 한동훈 검사장 지난 2020년 7월에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과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명예훼손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발언,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그 검색도 안 하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검색을 했으면은 그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 조사 받았다는 날짜까지 다 나올 텐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명예훼손죄는요 사실은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죄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재판 끝나고 또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이게 죄질이 나빠지는 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따지면은 여러 번 하게 되면 형량이 그 다음번에는 더 올라가고요. 민사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이전보다 더 올라가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 만나보시죠. 공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정치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면 이후 처음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데 이어서 영상 메시지까지 내면서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사실상 대리인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돼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지금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민감한 대구시장 그 경선전에서 이렇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좀 조금 신중했으면 좋지 않으셨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내용에 나온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에 혼자서 유영하 변호사가 옆을 지켜줬고 꿋꿋하게 자기의 그 모든 걸 챙겨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회장이나 후원회장 맡으신 분은 것은 제일 큰 게 인간적인 호소예요. 예. 이 사람은 내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의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인간적인 그 인연의 끈끈함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다른 한 개인을 지지를 호소하는 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선에서의 표심에는 제가 볼 때 그다지 폭발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여론조사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이제 잘못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든지 예. 아니면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는 걸 꺼내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지만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인간적인 호소의 한 수준으로 봐주고 그것을 또 유영하 변호사는 뭐 당연히 후원회장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또 예비 후보로서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구시장 경선에서의 대구 시민들과 또 당원들의 저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유영하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당내 다른 경쟁 주자들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게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당선인 8위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상식 밖의 씁쓸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유 변호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지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이 대구시장 선거. 최준봉 교수님, 박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한계는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의 인물론이 한계예요. 근데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영상을 하고 나서 정말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대구에 정말 바람이 불면 뚜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구에서는 뭐 있는 게 분명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예측이 어려운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는 분명히 인물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전 대표나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는 뭐랄까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받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후원회장과 인사말로 넘어설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판세로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넘어서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대구에서 뜨거운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초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을 찾을 예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저도 한 4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합니다. 시행시 초청도 원래 전직 대통령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게 정치권의 이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일단 지방 순회 일정을 시작을 하고 대구 경북을 1박으로 잡고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조율이 된다면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진작 만나서 이 문제는 좀 국민들한테 별 두 분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저는 정치적 의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누차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지검장 시절에 공직자의 소임 때문에 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애우와 인간적인 소외를 가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돌아온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신 어떤 편안한 어떤 행보를 하시는 입장에서 굳이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과거의 악연들을 꺼내서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온화한 메시지를 가지고 두 분 사이에 인간적인 서로 교감과 인간적인 소통의 어떤 화합의 장면들이 연출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지금 과열되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도 일정 정도 정리가 되는 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공천 내홍 소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패배 책임론과 개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어제 당내 경선 주자들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출마자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박 위원장이 이 쓴소리를 두고 한 언론은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실제 박 위원장 주장 관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개인의 의견이고 그 부분이 또 위원장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건 맞지만 근데 공천 심사를 얼마 안 앞두고 규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의사는 표현될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들이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기준에 없는 거를 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점수를 감점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직접 물러서거나 아니 예를 들면 뭐 후보를 사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관철될 가능성이 낮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관철될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여져요. 다만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깊이 고민해 보고 또 당사자들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당내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 송탐대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반면 김남국 의원은 마지막 정치 인생을 모두 내던져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 세력이 확연히 정면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공천 둘러싼 내홍 점점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만두란 말은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5명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천심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들여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룰대로 가는 게 맞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 물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현실론적으로 그럼 누가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도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이 나오시든지 그러면 아니면 좋은 후보를 추천해서 나오게 하든지 지금 5분 등록했는데 예. 그분들 면면을 봐서 뭐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오세훈 현 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현직 프리미엄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중량감 이런 걸 생각하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그러면 왜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길 확률도 지금은 낮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나오지 말고 배제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 소모적이고 이게 결국은 민주당을 서로 나누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등록된 분들 잘 공천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 내용을 겪고 있는 여야 얘기해봤습니다. 김근식 교수, 최진복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